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인데요. 아까까지 한 내용 혹시 이해가지 않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메일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밴드 또는 블랙보드에 올려주시고요. 그럼 추가 자료 드린 걸 이제 함께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추가 자료에서 2장으로 되어 있는 언어 교수의 방법적 역사라고 되어 있는 앞부분에서 저는 그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그 부분은 넘어가려고 해요. 우선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접근법, 방법,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수기법 이렇게 좀 정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일반적인 교육의 실제 그리고 가르치는 법에 포함되는 모든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개념, 여기 밑에 4가지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approach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언어를 여기 내용 같이 한번 보면 언어의 본질, 언어 학습의 본질, 그리고 이들을 교육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잘 숙지하고 있는 입장과 신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언어 습득, 제1 언어 습득 이론에서 따지면 뭐 행동주의자적 접근 또는 뭐 생등론자적 접근, 기능주의자적 접근. 그래서 어떤 그 언어 습득의 배경이 되는 어떤 입장이나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은 여기는 언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화된 교실의 구체적인 사항의 집합이라고 해서 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주요한 관심, 그리고 언어와 교과 내용의 목표, 어떻게 순서를 배열할 것인지 또는 어떤 자료를 써서 그 교과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교육과정, 교수요목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나 또는 실라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라버스는 우리도 이제 강의계획서라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언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큰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실라버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교과 내용적인 목표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목표의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1주차엔 어떤 내용, 2주차엔 어떤 내용, 3주차엔 어떤 내용, 그리고 자료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실라버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교육과정, 교수 요목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수 기법. 이것들은 우리가 수업 안에서, 그러니까 수업의 목표가 예를 들면 오늘은 뭐 수동태에 대해서 예를 배운다. 그러면 수동태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연습 문제나 활동 또는 과업, 이것들을 액티비티를 교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언어의 용어에 대한 어떤 정의를 18페이지, 19페이지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 고전적 교수법에 처음 나와 있던 문법 번역식 교수법, 그러니까 Grammar Translation Method, GTM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자료의 몇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되냐면 21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21페이지. 제가 추가 자료는 월요일쯤 업로드해서 이것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미리 좀 읽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읽어오신 걸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특징에 대해서 우선 나와 있는데, 우선 서구에서 이제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라틴어나 히라버를 배우는 거를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 라틴어나 히라버를 배우는 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이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뭘 제일 강조하는 거일 것 같으세요? 네,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고전적 교수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법 규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특징에서 보시면 어휘와 여러 격변화, 어형 변화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품사 또는 아니면 뭐 과거형 이런 것들을 잘 쓰는지 그런 거 문법 규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걸 무조건 암기하게 했고, 그리고 문법 플러스 뭘 강조했냐면 글을 번역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외국어를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해석하고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번역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한 게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되게 많이 연습을 시켰냐면 쓰기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쓰기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 즉 외국어를 배우는 것의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외국어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이렇게 문법만 배우고 어형 변화를 암기하고 글을 번역하고 쓰기만 한다면 과연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의사소통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외국어를 그러니까 읽기를 잘하고 쓰기를 잘하는 그걸 향상하는 게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경우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기초로 문법 규칙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제대로 맞게 번역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랑 어휘랑 어형 이런 것만 외워서 그리고 쓰기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교수법이기 때문에 뭐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냐면 발음에는 거의 혹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위에 특징에서 보시다시피 말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없잖아요. 거의 쓰기나 번역하는 거니까 말을 할 일은 없으니까 발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GTM의 특징들을 한번 추가로 드린 자료에 2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한 1번부터 8번까지 정리되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번, 우선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수업은 모국어로 진행되며 목표어의 능동적인 사용이 거의 없다. 우리는 문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외국어로 배울 때도 있었지만 외국어를 그냥 한국어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목표라는 건 여기서 배워야 하는 언어니까 그 언어를 실제로 학생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번역도 잘해야 되고 쓰기도 잘해야 되고 읽기를 잘해야 되니까
뭘 제일 많이 알아야겠어요? 어휘. 그래서 개별적으로 독립된 어떤 단어 목록 형태로 많은 어휘를 가르치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잡한 문법에 대해 길고 정교한 설명을 해준다. 이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잘 읽는 거니까 복잡한 문법을 아주 길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또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문법은 단어들을 결합하는 규칙을 제공한다. 그래서 문법에서 뭐 과거형 또는 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단어의 형태나 어용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그 외국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어려운 고전 문장들을 읽기 시작을 해요. 어려운 문장을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온리 관심사는 문법이니까. 그래서 단지 문법적인 분석을 위한 연습으로 간주할 뿐 읽기 과정도 읽기의 내용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다음에 7번 유일하게 하는 이 수업에서의 훈련은 서로 독립된 문장들을 목표어에서 모국어로 번역하는 거. 아까 글을 번역하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목표어를 말할 일이 없으니까 발음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가장 큰 특징들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고전적인 그런 교수법은 지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외국어 배울 때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 여전히도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주교재, 우리가 이제 언어교수법의 이론 및 실제라고 되어 있는 주교재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그 GTM의 이론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런 GTM을 이용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주교재인 언어교수법의 이론 및 실제의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 43페이지를 펴주시고, 이미 읽어오셨다는 가정하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3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앞부분은 이론적 부분이라 빠르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실 참관하는 교실 경험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43페이지에 뭐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 교수법이 주로 사용된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목표어로 된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목표와 문법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모국어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습자는 모국어를 더 잘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4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교실 상황에서 그러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어떻게 쓰는지 관찰하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 보시면 42명의 중상위 단계의 학생들로 구성되었고 일주일에 3회 1회당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그때 구성을 할 때 학생 수 그리고 학생의 어떤 레벨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라 이런 레벨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1회당 2시간씩 수업이라고 하니까 이 수업은 2시간의 수업을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44페이지부터 이제 교실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다 읽어 오셨으니까 같이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44페이지에 이제 보면 학생들은 마크 트웨인의 Life on the Mississippi라는 책에서 발췌한 The Boy's Ambition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 마크 트웨인 책은 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하긴 했지만 매우 글 자체가 어려운 고전 문장들을 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는 이제 학생들을 한 명씩 지명해서 몇 줄씩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문법 번역식에서는 번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 새로운 어휘가 나오면 가르쳐 주기도 한다. 또 어휘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든 수업은 어떻게, 뭘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모국어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독해 본문을 읽고 번역하기를 마친 후에는 질문이 있는지 스페인어로 물어본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모두 본인의 모국어를 활용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심지어 그 한 여학생이 영어로 질문을 했더니 교사가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스페인어로 설명을 해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국어를 100%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이 없어지면 질문이 적혀 있는 종이를 주고 하지만 질문은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답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45페이지에 학생들로부터라고 시작되는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 보면 학생들은 이제 각자 조용히 질문들의 답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배울 때 목표의 능동적 사용이 거의 없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발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조용히 질문들의 답을 쓰기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을 보시면 30분 후에 교사는 학생들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각 학생들의 답이 정확한지 검사하겠다라고 그 학생들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말한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스페인어, 모국어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46페이지로 쭉 보시면 46페이지로 가면 연습 2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연습 2A로 되어 있는 부분. 그날 배운 어휘 중에 그날 배운 본문에 나온 어휘들 중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각 단어들, 그러니까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들의 의미를 스페인어, 그러니까 모국어로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그림 2-1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연습 활동, 그러니까 어휘를 모국어랑 연결시키는 연습 활동을 한 후에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스페인 단어처럼 보이는 영어 단어들을 동조어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번역식에서는 문법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동조어라는 이런 문법 용어에 대한 정교한 설명도 하게 된다, 교사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어미형 ty는 스페인어 어미형 dad 또는 tad와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문법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다음엔이로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문법 연습 활동으로 구동사 또는 이어동사에 대한 문법 설명을 또 진행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또 문법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고 밑에 박스에 보시면 이어동사의 규칙이라고 돼서 만약에 이어동사가 분리된다면 직접 목적어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놓이며 직접 목적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기도 하죠. 예시를 들면서 이게 이어동사인지 아니면 구동사인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되게 다양한 이어동사나 구동사의 예시를 주고 그리고 이걸 또 쓰기를 통해서 연습을 시키고 각자 적은 답을 읽도록 하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48페이지 밑에 이제 다른 두 수업 시간에 적용된 학습 활동 내용을 보시면 1번은 독해 본문을 스페인어로 번역한다. 그러니까 모국어로 외국어를 번역하는 게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어 동사에서 직접 목적어 사용 규칙을 진술하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문법 규칙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동사에도 적용을 해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규칙 과거 분사형을 학습한다 라고 해서 또 여기도 문법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과거 분사의 어형 변화를 암기하게 시키는 게 나머지 2시간에 적용될 학습 활동이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목표어로 작문을 한다. 우리가 쓰기 연습도 또 GTM에서 많이 쓰는 그런 특징들이라고 했고 5번 어휘들을 암기하고 어휘를 넣어 문장을 만든다. 어휘도 강조된다고 했고 쓰기 계속 어휘 넣어 문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 6번은 문법과 어휘에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본다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번역하는 부분도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실 경험을 한번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GTM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GTM이 예전에 사용되긴 했지만 그 어떤 장점이나 단점 둘 다 가지고 있다. 항상 어떤 교수법이든 장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문법 번역식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단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네, 그러면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오셔서 네, 장점과 단점을 보기 전에 우선 이 책에 우리 주교재로 정해진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교실 경험, 그러니까 교실 참관하는 내용 뒤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 교수법 원리에 대한 검토 부분이 나오고 질문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10개의 질문이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 교수법을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 예전에 쓰였고 지금은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 교수법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과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은 어떤지 그 다음에 5번 학습자의 감정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수업적인 내용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과의 레포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습자의 감정이 이 교수법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6번은 언어와 문화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그리고 7번은 언어의 어떤 영역이 강조되는지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문법 번역식이다. 그러면 뭐가 강조되겠어요? 문법과 아까 어휘, 쓰기 등이 강조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강조된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학습자의 모국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이 수업에서 학습자 모국어는 스페인어였는데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9번 학습에 대한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10번 교사는 학습자의 오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학습자가 오류를 이야기했을 때 항상 고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아니면 또는 친구, 동료 피드백을 통해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수업에서는 학습자 오류를 어떻게 반응하고 왜 그런지 그게
우리 주교재 51페이지부터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 1번을 보시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목표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을 그러니까 어려운 고전 같은 걸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어의 문법이나 어휘를 학습하는 게 이 교수법의 우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교사의 역할 무엇이었죠? 보면 여기는 교사는 수업에서 매우 권위적이고 항상 뭔가를 지시하는 그런 스타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지식을 그냥 전달받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고 이게 교사와 학생들의 어떤 역할로 이 수업에서는 보여지고 근데 이게 추후에 최근에 이제 교수법에 오게 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수학습 과정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이제 모국어를 목표어로 번역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문법이나 어떤 규칙을 가르쳐 줄 때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선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 줬죠? 네, 연역적으로 가르쳐 줬죠. 보면 문법 규칙이나 예문을 보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법 규칙을 예문에 적용해 보는 거. 그러니까 규칙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른 예문, 예시문을 주는 게 연역적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은 어떤가?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보였나요? 전혀 보이지 않았죠. 교사는 일방적으로 학생한테 지시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5번은 여기서는 사실 학습자의 감정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언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쓰는 언어, 그러니까 문어, 쓰는 언어를 말하는 언어보다는 더 중요하다. 거기에 학습에 초점을 둔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그리고 7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와 문법이 매우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 이게 주요 관심 분야라는 거였고 8번 모국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업도 100% 모국어로 거의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학습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번역을 하는 게 모국어로 번역을 하는 게 이들의 평가이겠죠. 그래서 평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10번 교사는 학습자의 오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서 바로바로 교사가 직접 정확히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최근 교수법에 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4번에서 학생 교사 상호작용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오고 있고 어떤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3페이지부터 나오는 교수법에 대한 검토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는 정도로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소드 부분은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선생님 입장에서 매우 장점이 있는 그런 교수법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되게 권위적이고 지시만 하고 모든 걸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매우 활용하기 쉬운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목표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는 게 또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국어를 사용해서 모든 걸 설명해 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전에 많은 준비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과의 어떤 상호작용도 필요 없고 학생들은 모르는 내용이지만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는 미리 준비가 학생들이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사전에 많은 준비가 우선 필요가 없고 네 번째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문법과 문장 구조도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과 문장 구조를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지금도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여기 이 수업처럼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진 않지만 수업의 일부에 활용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점은 또 뭐냐면 큰 규모 수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 주변을 돌아보거나 따로 별도로 설명해 줘야 되거나 그룹 활동을 한다거나 짝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수업 참관하는 내용에서도 봤다시피 외국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42명이나 되잖아요. 요즘 중고등학교 갔을 때 많으면 30명 정도, 적을 경우 25명도 안 되는 반도 있는데 42명이라는 건 큰 규모 수업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고 자, 단점.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어려운 고전을 읽기 시작하면 수업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학습자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읽기 경험이 많이 없는 어린 학습자들에게 처음부터 막 고전을 읽기 시작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가 그 학생의 레벨에 맞춰서 학습 자료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읽기 경험이 없는 어린 학습자들한테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또는 말을 하기 위한 것도 있을 텐데 실제적인 언어, 그러니까 authentic spoken language에 대한 노출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단점일 수 있다. 이것이 이 교수법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